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된 월요일입니다. 근데 걱정거리가 있죠.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된 지 며칠 되지도 않아서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확산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다들 걱정이 되는 시점인데 이 얘기 포함해서 지난 주말에 있었던 뉴스 잠시 후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전국 대체로 맑다가 낮부터 하늘빛이 차차 흐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대부분 지역 보통 수준 보이겠는데요. 다만 수도권과 일부 중서부 지역은 황사가 유입되면서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 보일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또 오늘 강원 영서와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끼는 곳 있겠습니다. 교통안전 유의해 주셔야겠고요. 또 오늘 밤 중부 서해안부터 비가 시작돼 내일 새벽까지 일부 지역에서 비가 조금 오기도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기온 보시면 오늘 아침 기온은 9도에서 17도 예상되고요. 한낮 기온은 18도에서 28도까지 훌쩍 오르면서 초여름 더위 보이겠습니다. 이번 주도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는 만큼 건강관리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5월 11일 월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주말까지 어떤 뉴스가 있었는지 이것부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입니다. 박수림 씨, 황규락 기자인데 먼저 주말에 어떻게 보내셨어요? 비도 오고 그랬는데. 아유, 어버이날이었잖아요. 네. 제 딸이 카네이션을 이렇게 만들어서 가슴에 탁 달아주는데 찡한 게 얘가 이렇게 컸구나 이거보다는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었나 이런 생각이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진짜. 어버이가 됐잖아요, 제가. 네. 황규락 기자는 카네이션을 갖다 드려야 되는. 네. 아, 그렇죠. 예. 갖다 드렸는데 그날 너무 길이 막혀갖고. 맞아요. 엄청 막히더라고요. 약속을 잡았는데 제가 너무 지각을 했습니다. 불효했어. 네, 유영일 선생님, 이효선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두 분 어떻게 지내셨어요, 주말에? 저는 저희 시어머니가 해준 밥을 먹이도 먹었네요. 최고죠. 대신에 이제 그만큼 이제 저희는 이제 주로 현금으로 오고 가는 현금을 했는데 그런데 나이 드셔도 밥 해주시니까 좋더라고요. 감사하고 그 입맛이 잊혀지지 않는 것 같아서 어머니 감사합니다. 저는 딸네 부부랑 같이 맛있는 식사를 하고 선물도 챙기고. 근데 그전 어린이날 제가 선물을 줬기 때문에. 그럼 받아요. 어린이날에요. 제가 줬다고요. 예. 결혼 하고 시집 갔지만 저한테는 영원한 어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챙겨갑니다, 제 딸이. 어린이날을 초등학교 6학년 졸업과 함께 끝나는 끝냈는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쭉 그것도 괜찮다. 네. 제가 아직은 경제력이 있으니까요. 그러네. 자, 그러면 오늘부터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정부에서 긴급 재난 지원금 오늘부터 신청 받잖아요. 네. 오늘 11일 아침 7시부터 이게 시작이 됐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 맞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행안부에 따르면요, 긴급재난지원금 수령 방식 가운데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수령 방식을 선택하신 분들은 이제 개별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청 가능한 카드는요, 뭐 KB국민이나 NH농협, 롯데, BC, 삼성 등 이제 9개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일제히 신청을 받고요. 네. 그리고 신청 이틀 뒤에 충전금이 입금이 됩니다. 그리고 일부 카드사는 제외된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카드 반, 상품권 반, 이거 반반 수령 이거 가능해요, 혹시? 안타깝게도 그렇게는 안 되고요. 하나씩만 좀 수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신청도 아무나 할 수는 없잖아요. 정해져 있죠. 그러게요. 네, 그렇습니다. 이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본인만 일단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세대주의 가족이자 이 건강보험법상 이제 피부양자로 등록되신 분들은 세대 1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신청하실 수가 없고요. 다만 세대주의 법적 가족이 아닌 동거인
인인 단독 세대의 세대주로 분류되기 때문에요. 별도로 재난지원금을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또 세대주가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요. 해당 신용카드사의 인터넷 누리집이나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신청 아무 때나 할 수 있어요? 아, 그건 아니고요. 이제 네. 공적마스크 오부제와 마찬가지로 요일제로 일단은 적용이 됩니다. 이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로 분류가 되는데요. 먼저 1과 6이면은 월요일, 또 2와 7은 화요일, 또 3, 8, 4, 6, 4, 9, 50처럼 각각 수목금 이게 요일별로 배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꾸 깜빡깜빡 하더라고요. 그렇지. 혹시 깜빡 놓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이럴 때는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이 16일 이후부터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신데 이런 분들은 어떡합니까? 네, 그렇죠. 이제 18일부터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일단 신청하실 수가 없고요. 혹시나 몸이 불편하시거나 또 이동이 어려우신 분들이 계실 수가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대리인이 세대주의 이 위임장을 받아서 이분들이 또 대신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네. 18일부터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아, 온라인이 아니고. 네, 그리고 이 긴급 재난지원금은 사용처도 정해져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긴급재난지원금은요, 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또는 뭐 온라인몰 그리고 유흥 사치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모든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건요, 이제 소상공인과 이제 뭐 지역 상권을 살릴 방법으로 이렇게 시행을 하시는 거니까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단지 세대주 거주지가 있는 시도 내 가맹점에서는요, 8월 31일까지 사용하실 수가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가구원 수가 같다 치면 거주지가 어디든 상관없이 똑같은 금액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 그건 아니고요. 가구원 수가 같더라도 거주지에 따라서 좀 받는 금액이 다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왜냐하면요. 미리 각 지자체별로 재원을 마련해서 미리 지급한 데가 있어서 그렇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경기 지역에 사는 4인 가구는 긴급재난지원금으로 100만 원이 아닌 87만 1,000원을 받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미리 지자체 몫을 받았고 나머지 몫을 서울시에 받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지급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이 오늘 오전 7시부터 신청이 가능해서 한번 이슈 짚어봤고요. 다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반려견이 이웃에 사는 80대 주민을 물어서 중상을 입혔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 피해자는 80대 노인이셨는데요. 이분이 근처 텃밭에서 나무를 캐다가 난데없이 난입한 이 대형견한테 물리셨는데 이제 뭐 허벅지와 엉덩이와 양팔 3군데를 물리셔서 뭐 상당히 좀 피해가 크셨다고 합니다. 피해가 그래 상당히 크다고 말씀하셨는데 개가 얼마나 크길래 그렇게 심각해요? 이분을 문 대형견은요, 이제 베이지안 쉽도그 그로넨달이라는 견종인데요. 무게가 20kg이 넘고 지금 보이시죠? 늑대처럼 생긴 외모의 활동적인 개로 사실 가정견으로는 보기 드물게 굉장히 이제 달리기 할 때 스타트가 굉장히 빠르고요. 점프력도 뛰어나서 행동이 민첩한 강아지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저런 큰 개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당시 대형견이 뭐 집 울타리를 그냥 넘어서 넘어간 거예요? 점프해서. 공격을 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 당시에 뭐 목줄이나 뭐 입마개는 하지 않은 걸로 좀 파악이 그렇겠죠. 됐습니다. 네. 대부분 외출할 때는 저기 목줄하고 입마개는 네. 법에 정려돼 있지만 집에서는 무심히 그냥 네. 가는 거죠. 우리 집인데 네, 뭐 네. 하지만 이런 때를 대상해서라도 대형견인 경우에는 꼭 실내 집 안에서라도 목줄 정도는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워낙 큰 대형견이어서 네. 그런 것 같아요. 현재 피해자의 상태는 어떤가요? 네, 피해자분은 한때 상태가 굉장히 악화돼서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셨었는데요. 아유. 지금은 좀 상태가 호전이 되셔서 일반 병실에서 좀 치료 중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근데 상해를 입힌 반려견의 주인이 연예인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대형견의 주인이 배우 이 김민규 씨입니다. 아유. 네, 누리꾼 수사대에서 일단 지목이 됐었는데요. 이 의혹을 받던 김민규 씨는 사건 발생 후 며칠 동안은 SNS를 비공개로 전환하는 등 뭐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시지는 않았고 그래서 책임 회피를 한다 이런 좀 오해를 받으시기도 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제 이미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시면서 대중에게 유명세를 치렀잖아요. 근데 이 대형견도 같이 예능 프로에 나와서 좀 대중에게 알려진 강아지라고 합니다. 네, 사실 우리가 잘 아는 연예인이 이웃을 공격한 사례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거든요. 김민규 씨 입장은 어떤가요? 네, 김민규 씨는 일단 자신의 SNS를 통해서 장문의 사과문을 게재했습니다.
이 김민규 씨는요, 이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있어서는 안 될 사고가 발생하게 됐다. 견주로서 저의 책임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고를 일으킨 개들에 대해서는 향후 위탁이나 그 이상 필요한 조치에 대해서 전문가와 상의하고 있고요. 또 할머니의 치료가 완료될 때까지도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하겠습니다. 이렇게 사고에 대해 사과하고 또 재발 방지를 또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피해자 측의 입장은 어때요? 이제 한 언론사를 통해서 이제 피해자 할머니의 딸과 전화 통화를 했는데요. 네. 이 통화에서 따님은요, 이제 어머니께서 현재 수술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고 계시다 이러면서 덧붙여서 이제 김민규 씨가 좀 여러 오해를 받고 있는데 오히려 좀 마음이 쓰인다. 이 김 씨는 좀 최선을 다하고 있다. 뭐 이렇게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 애견도 뭐 강아지만이 아니라 고양이도 그렇고 이런 반려견이 굉장히 많아서 특히 반려견이 천만 시대입니다. 네. 진짜 어마어마한 수기 때문에 자그마한 일이라도 좀 잘 지키는 패티켓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게 남한테 피해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도 굉장히 좀 가슴 아픈 일이 있었는데 아주 작은 소형견을 키웠는데 산책하다 목줄이 약간 느슨해진 틈을 타서 그 강아지가 길가로 가다 차에 치여 죽는 상황이 있었어요. 이 패티켓은 남에게 피해도 주지 않고 우리의 아픔도 주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우려하신 대로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은 개들이 이제 좀 몰려다니다가 이제 물려서 네. 다치시거나 숨지는 사고가 매년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소비자원에 따르면은 개물림 사고로 인한 이 신고 접수가 2016년엔 1,019건에서 2018년에는 1,962건으로 좀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예, 계속해서 이런 뉴스를 제가 들어봤거든요. 네. 예, 다음 소식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취임 4년 차에 진입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국민 특별연설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은요, 연설에서 지금 코로나 위기는 여전히 취약한 우리의 고용 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구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요. 이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에 기초를 놓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 필요성이 대두된 계기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로 기존 고용보험의 이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실업자가 속출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고요. 학습지 교사와 같은 이 특수 고용직 종사자나 프리랜서 또는 이제 이 영세 자영업자 등이 주로 이에 해당하고요. 현재 이제 고용보험 제도는 근로자 중심인데 이를 모든 취업자로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고용보험 제도가 전 국민에 너무나 이상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또 뭐 고용주로서 볼 때는 좀 문제점도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네, 보험료 부과 기준을요 임금에서 이제 소득으로 바꾸는 등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설계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모든 취업자의 소득을 정확하게 또 파악하여야 할 방안도 마련이 돼야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실업급여를 포함한 고용보험 서비스를 급격히 확대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들어간 막대한 재원을 또 어떻게 또 마련하느냐 이것도 또한 문제입니다. 네, 특히 자영업자의 참여를 끌어내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고용보험도 일정 규모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이 자영업자는요 임의 가입이 지금은 가능한데요. 그런데 대부분의 자영업자가 이제 보험료 부담을 이유로 가입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또 사회적인 큰 합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주말에 있었던 몇 가지 뉴스 추려서 정리를 해봤고요. 이번에는 가족끼리 왜 이래 시간입니다. 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요, 본인 스스로 효도 점수를 한번 매겨봐라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평균 56점이 나왔다고 해요. 굉장히 재밌는 점수인데 56점. 어떻게 보세요? 본인에게 스스로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 주실 평균 수 있어요? 점수가 56점이네요? 네네. 그럼 조금 더 보태요. 저는 60점? 아니 친정 부모님은 늘 내 딸 뭐 100점 만점에 200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멀리 부산에 계시니까 자주 찾아뵙지 못하니까 뭐 용돈 보내드리고 뭐 전화 통화 거의 좀 매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점수는 그렇게 많이 제가 주지는 못할 것 같은데 근데 부산 방송으로
격주로 내려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나마 자주 찾아뵙게 되니까 10점 보태서 70점? 70점 정도 되지 않을까. 아니 근데 우리 저 어렸을 때 성적표를 보면 수우미양 가에서 수우미양가. 60점 이하는 가잖아요. 가죠. 근데 여보세요. 아니 양이에요, 양. 가는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되신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도 양쪽 부모님께 매일 전화드리고요. 네. 매일 전화드리고 믿음이 적으신 것 같아요. 저는 매일 전화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름 이제 조금 여러 가지 좀 챙기는 편이라서 제가 볼 때는 71점 하겠습니다. 71점. 예. 71점이라도 미야. 요 정도면 무 정도는 될 것 같은데. 네. 저는 뭐 양가 부모님이 다 돌아가신 고아라서 저도 먹일 수도 없고 부모님도 먹여줄 수가 없어서 안타까운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제가 참 불효녀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살아계실 때 그렇게 불효녀라고 생각 안 했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황규락 기자는 어때요? 저는 뭐 부모님이 항상 100점이라고 하시니까. 아니야. 장가를 안 갔으니까 85점. 85점. 아직. 예. 아니 근데 그러실 것 같아요. 이렇게 준수하게 커졌어요. 잘했어요. 맞아요. 부모님이 보시기엔 수지 뭐 수. 그냥 뭐 이름이 규락 그 기자님이시잖아요. 저희를 아주 규락펴락하시네요. 아니 저 반포지효라고 까마귀가 알에서 깨어난 새끼 까마귀를 60일 동안 보듬고 먹이 물어주고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 어미 까마귀가 힘이 떨어지면 그 새끼 까마귀가 장성을 해서 어미 까마귀를 또 먹이를 물어다 주고 뭐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는 그런 고사성어가 좀 무색할 정도로 참 부끄럽게도 부모가 나이 들고 늙어지게 되면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어떻게 보면 무시하고 이런 경우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효도를 기대하곤 하지만 요즘 뭐 언론 지상에 하도 나쁜 자식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욕이 절대 아닙니다. 자제분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괴롭히지 않는 것만 다행이다라고 마음을 다스리는 게 요즘 부모들인 것 같아요. 그 역시 옛날 그 어른들 말씀에 왜 품 안의 자식이다 네.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물론 이제 품 떠나고 나면 살 길 바빠서 그렇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 들으면 좀 마음이 좀 씁쓸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부모 부양 갈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마련해 놨습니다. 부모 부양 누가 해야 될까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된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마음의 여유, 효의 마음이 깊어야지만이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부모님 입장에서는 편한 자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식이 부양을 해주고 나머지 형제들은 좀 생활비 보태주고 이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사랑받은 자식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자식들이 있으면 그중에 사랑을 또 유독 많이 받은 약하면서 편식하면서 그러면서 또 공부는 잘해서 인물까지 좋은데 다른 형제들한테는 별로 안 친한. 구체적이네요. 네. 그런 자식이 모실 리가 없어요. 그렇긴 하죠. 대부분 구박받고 제 사랑을 못 안 준 것 같은 사람이 저는 정말 부모님 사랑에 감사해야 돼요 하기 때문에 근데 저도 보면 이 부모 자식도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누가 더 돈을 많이 줬다 부양해 줬다 문제가 아니라 유난히 끌리는 자녀가 돼 있으면 되는데 그분이 경제적까지 같이 있으면 갈등이 없겠지만 이게 없으면 또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글쎄 평균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들? 그런데도 참 안타까운 좀 결과가 있습니다. 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요, 서울대 이 사회복지연구소가 6,300가구를 대상으로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10가구 중 4가구꼴로 이 부모 부양에 자녀 책임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반대한다고. 이제 많은 변화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자식이 부모의 보험 같은 역할을 했거든요. 나중에 내가 나이가 들어서 뭐 경제력이 없어지면 이 아이들이 나를 보살피겠지. 근데 요즘엔 이게 많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인식의 변화가 확실하게 보이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이제 통계청의 사회조사 분석한 결과를 좀 보면요. 이 부모 부양을 누가 담당할 것이냐 이런 물음에 가족이라고 대답한 비율이 2002년에는 70.7%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후에 비율이 점점 줄면서 2018년에는 26.7%로 그러니까 대폭 감소했다는 걸 좀 알 수가 있겠죠. 16년 만에 70%에서 20%로 떨어진 거잖아요. 네. 부모를 자식이 부양해야지 누가 부양합니까? 이웃 사촌이? 아니잖아요. 누가 부양을 해요? 이제 조사에 따르면 이제 바로 국가와 사회 등의 그냥 공적 부양이 해야 된다. 이래서 이제 조사에 따르면요. 사회 혹은 기타가
부모 부양에 책임이 있다는 응답이요. 2002년에는 19.7%였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는 이게 무려 54%로 엄청나게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된다. 이런 응답도 좀 늘어났는데 2002년에는 9.6%에서 이게 2018년에는 19.4%로 계속해서 이것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나이 든 부모에게 스스로 해결해라라는 생각을 한다는 슬퍼요. 이게 참 씁쓸하기도 한데요. 이런 현상을 이호 선생님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과거에는 의무라고 생각했던 게 지금은 선택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맞아요. 많아졌고요. 그리고 과거에는 가족의 책임이라고 생각했던 게 이제는 모두의 책임, 곧 공동체의 책임이라고는 이야기를 하는데 어쩌면 그 부모들은 의무와 선택 사이에 또 가족과 공동체 사이에 그 사이에 끼어서 오히려 사각지대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 살짝 걱정이 많이 됩니다. 글쎄, 그 주변에서 그런 거 봐요. 이 부모님 부양 때문에 가족 간에 갈등이 생기거나 이런 거? 제 주위 보니까 아들이 장남이 네. 이렇게 고령이 씨 어머니를 모셔야겠다고 모셨어요. 근데 며느리하고 갈등이 있는 거야. 근데 며느리가 너무 힘들어하고 시집살이를 시어머니한테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어머님 당신이 너무 힘드니까 자기 스스로 당신 스스로 요양원 내가 가겠다. 그래서 요양원 다시 갔다는 그런 슬픈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우리 요양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부정적인 생각이 굉장히 많죠. 네. 거기 돌아가시면 객살했다고 생각할 네. 뿐더러 어떻게 자식들이 부모를 그럼 맡겨라고 하는데 이제 자녀의 20%밖에 부양하고 싶지 않다고 하면 80% 중에 우리가 낄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를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갈등 속에서 괴로워하실 것인가 그렇죠. 그런 시설에서라도 조금 편히 계실 것인가는 개인이 좀 선택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글쎄, 이렇게 부모 부양이라든지 부양료 이런 부분 때문에 가족 갈등 때문에 이게 또 재판까지 가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 대법원 통계를 좀 보면요. 이 부모 자식 간 또는 형제 자매 간의 부양료 지급 청구 소송이요. 2008년에는 162건에서 2016년에는 270건으로 9년 새에 뭐 한 67%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소폭 변동은 있지만 계속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이고요. 네. 2018년 한 해 동안 청구된 부양료 청구 소송이 252건인데요. 이런 소송 가운데는 부모에게 상속은 받았지만은 이제 부양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이런 좀 괘씸한 자녀에 대한 좀 청구건이 많았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게 뭐 채권 채무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모 자식 관계 이런 게 너무 씁쓸하기도 한데 네, 네. 요즘 자녀들을 보면 지금 X세대나 밀레니얼 세대의 가장 큰 특징이 우리는 부모보다 잘 살 수 없다라는 생각해서 결혼할 때 마치 적금 타듯이 네. 집값 좀 보태서 이래놓고 나중에 부양을 안 한다는 건 정말 쓸쓸한 얘기도 하네요. 아니,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다면서요? 그 뻔뻔한 부모, 그래서 뭐, 청구하는 자식에게. 그거 있잖아요. 그 어릴 때 그 자녀를 떠난 뒤에 친권, 네. 뭐 양육권 다 나는 포기하겠다 해놓고는 딸이 딱 죽고 나니까 그 유산 상속받으려고 그러게. 나타난 그 구하라 엄마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 국민청구 10만 넘었잖아요. 이거 네. 받아야 된다. 네. 그 구하라법인가? 그거 어떻게 됐어요? 네, 네. 이 딸을 두고 떠나게 된 이제 고 구하라 씨죠. 이 네. 구하라 씨의 모친도 사실 현행법에 따르면은 딸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만큼 이런 좀 민법을 개정해달라 이런 청원이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달 말로 이제 20대 국회 임기가 종료가 되기 때문에 사실 이거와 함께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부모 자식 간이 물론 천륜이에요. 천륜이긴 합니다만 때로는 뭐 상속을 포함해서 가끔은 자격 없는 부모들이 있거든요. 이런 관련된 부양 의무는 조금 개정돼야 되는 게 그래, 아닌가 맞아요.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네, 뭐 세상이 달라졌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 부모 부양에 대한 인식도 약간은 변화를 해야 현명하게 그럼요. 대처할 수 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몇 가지로 이렇게 사례를 나눠봤거든요. 첫 네. 번째가 사위가 왜 장인 장모를 모셔?라는 생각을 버려라. 이런 거라고요. 네. 제 경우인데요. 저는 이제 외동딸 하나밖에 없어요. 네. 무난도 외동딸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뭐 요즘 다 한 자녀 가정이 많잖아요. 네. 근데 사실 많은 자녀들 가운데 딸들은 예. 아이 낳으면 엄마 봐줘 하고 친정 엄마한테 SOS를 치잖아요. 맞아요. 뭐 아이도 봐줘, 그다음에 용돈도 대줘, 뭐 청소도 해줘 이래놓고 나중에 나이 들면 장모님이 누구세요? 사위가 또 누구세요? 슬퍼. 이런 사이도 되게 많은 것 같아서 가슴이 아프기도 하는데 이렇지는 않다 하더라도 사실은 또
부모 측에도 원하지 않아요. 네. 저도 뭐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 보고 싶은데 사이 눈치 보고 싶지도 않고 그렇긴 하나 평소에 전화라도 잘 걸어주고 어버이날 잘 챙기고 거기다 또 물질을 꼭 마음에 담아 보내준다면 좋죠.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이상적이네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겠습니다. 달라져야 할 부모 부양에 대한 인식. 두 번째는요. 내 집에 모셨지만 돌보는 건 아내가 라는 생각을 버린다. 며느리 몫이에요. 직접 못할 거면 얘기나 하지 마세요. 이거는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핏줄이라 하더라도 이 오랫동안 긴병이 효자 없다고 누워 계시고 또 먹여드려야 되고 씻겨야 되고 이동을 해야 되고 대소변을 받아내고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아닌 내 아내가 배우자로서 똑같은 자식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른 때는 모든 권리를 또 이렇게 배제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서비스의 기준은 전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힘든 거는 유료 서비스 아내에게도 유료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내가 충분히 그 역할을 해냈을 때는 기꺼이 감사와 고마움과 거기에 따른 뭔가 서비스를 또 다른 서비스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요양원에 부모님을 모셔도 요양원 관계자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주 찾아오는 자식은 그 부모도 더 잘 돌보게 되더라고요. 네. 맞아. 굉장히 중요한 거라 무조건 아내에게 떠맡기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부모님이 내 부모님이라는 걸 잊지 않고 더 잘하고 내가 더 힘차게 모시려고 애를 쓰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은 아내에게만 맡길 게 아니라 사회 서비스가 굉장히 좋잖아요. 장기 요양 서비스 꼭 신청하시고 관련해가지고 아내에게 그 힘든 일을 해준 그 아내에게 반드시 정규 휴가 그리고 정규 수당 지급하는 거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상조에서 오신 것 같아요. 아니 그건 진짜 중요해요. 내 부모님을 어디 시설에 맡겼더라도 그 시설에 내가 얼마나 부모님에 대한 관심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네. 맞아요. 그 시설에서 대하는 게 달라집니다. 이건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네. 그리고 저희 또래들이 좀 그런 게 있어요. 자식 키울 때도 집에서 뭐 하느라고 애가 이래! 라고 얘기했다고. 공동 책임인데. 그럼. 근데 부모님도 마찬가지로 아니 지금 집에서 뭐 하는데 어머니 아버지 옷이 저래? 이거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그럼요. 네. 네. 너무 이렇게 저를 노려보지 마. 자, 이제 이런 부양에 대한 어떤 문제 때문에 네. 법적 다툼까지 간 가족의 얘기를 지금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족끼리 왜 이래? 부양료 의무 있다 없다. 부양의 의무 있다 없다. 일단 네. 첫 번째 가겠습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네. 학대받은 딸에게 아버지의 부양 의무 있다 없다. 나오신 분들께서 OX 판을 좀 들어주세요. 있다 있으나 없으면 X. 네. 학대받은 이거는- 딸에게 아버지의 부양 의무 있다 네. 없다. 저 이거 없어요? 없어야 된다고 아, 생각해요. 저는- 네. 전 솔직히 있기는 하나 안 하고 싶다. 진짜. 이거. 예, 네. 학교까지 했는데 뭘.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정답은 잠시 뒤에 제가 발표하고 예. 네. 일단 사연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딸 역할하고 이재용님께서 뭐 나이로 보나 뭘로 보나 아버지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예. 사연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30년 전 저는 아버지와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평생 다신 만나지 않길 바랐습니다. 제게 아버지는 남보다 못한 존재였으니까요. 어린 저를 걸핏하면 때렸고 중학교에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폭력을 견디지 못한 어머니는 집을 나간 후 돌아오지 않았고 저 역시 15살에 가출해서 아버지와의 연을 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지금 아버지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수리마 애비다. 애비야. 야, 이렇게 30년 만에 내 딸을 보니까 너무 기쁘구나, 수리마. 누구세요? 난 당신 같은 아버지 둔 적 없어요. 이거 왜 이러니, 수리마. 내가 널 찾으려고 전곡을 정말 이잡듯이 뒤졌다. 30년 만에 이렇게 만났는데 그게 뭐 애비한테 할 소리냐? 어머니랑 나를 그렇게 때려놓고는 대체 이제 와서 찾아온 이유가 뭐예요? 너 그거 알지? 원래 자식한테는 부모를 부양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야. 넌 여태 그거 안 하고 살았으니까 너 요즘에 좀 살만한 모양이던데. 아이고. 부양료로 뭐 큰 돈 아니다. 3천만 원만. 그냥 바로 좀 줘라. 3천만 원 왜 이름이에요? 에? 아버지는 날 부양하지 않았잖아요. 내가 왜요? 미쳤어요? 참, 어릴 때 학대하고 학교도 제대로 안 보내줬던 아버지에게 부양료를 드려야 하는 건가요?
제가 못되게 한 건 아니죠. 나쁜 아버지네요. 아버지가 좀 나쁘죠? 네. 이거는 정말 학대까지 하고 안 줘야 30년 만에 돼. 불쑥 네. 찾아와가지고 부양료를 내라? 네, 학대받은 딸에게 아버지 부양료를 내야 될까요? 의무가 없답니다. 없다. 부양할 그렇지. 의무가 없습니다. 네. 자, 다행이네요. 이거 한번 이 사건 구체적으로 좀 들어보죠. 예, 이 아버지는 폭력이 굉장히 심해서 예. 부인만 때리는 게 아니라 어린 딸을 때렸는데 어느 정도 때렸냐면 이가 부러질 정도로 아이를요. 네. 너무 대부분 폭행을 해도 네. 또 학교 공부도 시켜주면 공부도 안 하고 중학교조차 보내지 않았다라는 네. 거예요. 그런데 이제 30년이 지나서 나타나서 3천만 원을 못 주겠으면 월 60만 원씩 내달라 네. 이렇게 주장한 사건입니다. 이게 상습적 학대라는 게 남 얘기니까 이게 그냥 들리는 거예요. 내 얘기라고 생각하면 이게 상상을 초월할 일인데 아유, 그럼. 거기에 부양을 하는 거 다 좋은데 그럼 그 사이 성장기에 엄마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엄마도 무슨 사정이 있었나? 왜 말리지 않고 네,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물론 이 따님에게도 어머니가 있었는데 이제 어머니 또한 이제 아버지의 이제 폭행에 견디다 아이고. 못해서 나가셨고요. 아유. 네, 딸도 이제 15살이 되던 해에 집을 나와서 어머니를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같이 살면서 뭐 이제 공부도 하고 검정고시에 하고 대학에도 붙고 결국에는 이제 초등학교 교사가 돼서 아유, 남편과 그랬어요? 결혼을 해서 잘 뭐 됐다. 이렇게 잘 됐네. 시부모님 모시고 잘 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나쁜 아버지가 돌아온 이유가 부양료 달라는 거잖아요. 네. 네. 그 이유가 바로 이제 아버지가 위암 수술을 좀 받았고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수입이 없다 보니까는 그렇죠. 뭐 딸에게 돈을 요구한 건데 이 딸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차상위 계층으로 인정받지를 못해서 뭐 이렇게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글쎄,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린 겁니까? 딸에게 이제 부양료를 내라는 아버지에 대해서 재판부는 딸이 지금 뭐 직장이 있다 하더라도 친정부 시어머니 아버지 경제적 능력이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버지가 어린 시절에 전혀 딸에게 경제적 정서 지원을 하지 않고 부양 의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 아버지한테 부양료 청구는 받아들여 줄 수 없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그럼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적으로는 이런 아버지를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네요. 뭐 통상적으로 판례는 그런 부모라도 부양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 판례를 통해서는 그런데 이제 뭐 친족 간의 부양 의무가 이제 뭐 어머니, 아버지가 뭐 자식을 미성년일 때 뭐 부양을 하지 않았고 뭐 도덕적으로 뭐 부양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제 부모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그런 조건은 들어가지 않는다. 뭐 이런 입장입니다. 이제 의무를 다한 부모와 떨어져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부양 의무가 소멸된다고 보지 않는다고 하니까 법이 좀 어떻게 보면 융통성이 없는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렇죠. 법이 정해놓은 것을 감정에 따라서 이렇게 처분할 수는 없기 때문인데요. 이게 법적으로는 최소 월 10만 원 이상의 뭐 부양료가 나온다. 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10만 원 이상의 부양료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꼭 나온다 이건 아닌 거죠. 이게 제가 볼 때는 10만 원이라는 게 꼭 내야 하는 것보다 그냥 최소한으로서 당신과 내가 핏줄이라는 이유 거기에 대한 지불 대가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번 사건은 그도 아유, 싫을 것 같아요. 싫어. 어떻게 보면 그냥 그 부모와 자식 간의 상징성 10만 원 정도를 한다. 뭐 이런 거. 자, 첫 번째 사례 봤고요. 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보겠습니다. 별거 중인 며느리에게 치매 아들의 부양 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없다? 별거 중인 며느리. 별거 하고 있어 부부가. 근데 며느리에게 아들이 치매가 왔어요. 그 남편이 아들의 치매가 부양 왔다. 의무가 있다 부양 없다? 의무가. 이거는 있을 것 있을 것 같은데. 같아요. 아직 다 법적 관계, 있어요? 법적 이혼이 관계가 아니라 아직 이혼이 안 됐기 있으니까. 때문에. 네, 아직 있을 것 같아요. 이혼이 있을 것 안 같아요. 됐기 때문에. 여기 왜 애매해요? 왠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네. 오, 좋아요. 며느리미에도 치매가 별거 별거 중이잖아요. 중이고. 네, 별거 그러니까요. 중이면 사이가 안 좋았다 이거지. 근데 법적으로는 아닌 부부이기 것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결과는 잠시 뒤에 하고 네. 리얼한 사연을 위해서 별거 중인 며느리 역할은 우리 예인 씨가 하고 네. 지금 별거 중인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시어머니 역할은 우리 물 올랐어요. 이호선님께서 오늘 접니다. 업스타일 또 헤어 업스타일 시어머니 스타일 제가 하셨어요. 시어머니입니다. 좋아요. 사연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아들과 며느리는 평소에 자주 싸웠습니다. 그러다 며느리는 집을 나갔고 아들은 그 충격으로 쓰러진 후에 치매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집 나간 며느리는 콧배기도 보이지 않았고 아들의 병 간호를 하던 전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너 어떻게 네 남편이 치매에 걸렸는데 콧배기도 안 비치니? 내가 그 사이에 너를 그렇게 찾았는데 콧배기도 안 비쳐.
지금부터 네 남편은 네가 챙겨라. 응? 어머니, 제가 왜요? 저 이혼 서류 그 마무리하러 온 거예요. 야, 너 몇 달 만에 나타나가지고 뭐? 이혼? 서류? 안 되겠어. 절대 안 되고 지금부터 네 남편 치료비는 다 네가 돼. 가격은 3천만 원이다. 아우, 3천만 원. 어머니, 아우 이혼하러 온 사람한테 치료비를 내라뇨. 제가 왜요? 어머니 아들이니까 어머니가 내셔야죠. 눈 그렇게 뜨지 마라. 아들과 별거 중인 며느리를 상대로 아들의 치료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야, 이게 글쎄. 어렵다. 자, 별거 중인 며느리에게 치매 아들의 부양 의무 있다 없다? 있다. 있다. 별거. 그래. 네. 이거 법적으로는 부부잖아요. 그쵸.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사건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제 어느 날 아들이 갑자기 쓰러진 뒤에 이제 뇌손상 후유증으로 결국 치매 판정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부양을 그러니까 아들의 아버지가 연금으로 생활하면서도 정성을 다해서 이제 돌보고 해서 했는데 입원비, 진료비 등으로 한 4천만 원 정도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별거 중인 며느리한테 이거를 좀 내라 이러면서 소송을 한 상황입니다. 근데 부부가 별거 중이었잖아요. 별거를 했다는 건 곧 이혼을 할 생각이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양의 의무 자기 아들은 어머니가 모셔야 되는 거, 부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사실 치매에 걸린 아들의 부양 의무는요, 네. 이제 시아버지, 아버지와 아내 둘 다에게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좀 다른데요. 먼저 1순위 우선순위가 이제 아내, 배우자고요. 2순위가 바로 아버지인데요. 이제 아무리 별거를 하고 있다고 해도 법률상, 법적으로는 이제 배우자이기 때문에 물론 부부라서. 부양의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나요? 이제 안타깝게도 그런데 이제 법원은 1심에서 며느리 손을 일단 들어줬어요. 그 이유는요, 이제 부양의 의무라는 것은 피부양자가 이행을 청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배우자인 며느리에게 이제 부양의 의무를 청구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네. 돌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심 직후에 며느리는요, 이제 결국 이혼 소송을 냈고요. 받아들여져서 남남으로 생활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여기에 대해서 그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다시 한번 해보자 하고 항소했다고 항소.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항소에서 2심에서는 1심하고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즉 시아버지의 손을 들어준 거죠. 네. 왜냐하면 2심은 이혼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여서 법률상 배우자였고요. 그렇죠. 또 아들은 당시 부양 요구를 할 수 없는 예외적인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치료비 일부를 지급하라고 판시했고요. 며느리는 별거 중에도 불구하고 중환자실도 왔고 자기 또 SNS를 통해서 남편에 대한 많이 울었다 등등을 했기 때문에 부양이 필요한 상태라는 걸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점을 들어서 아내한테 부양을 해야 된다는 판결을 내린 거죠. 네. 재판부는요, 당시 아내의 연봉이 한 1억 정도로 웃돌았대요. 와. 많이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아버지가 청구한 4천만 원 중에 3천만 원을 내라 이렇게 좀 판결을 한 겁니다. 네. 근데 지금 보니까요, 부부 사이의 부양도 있고 부모와 자식 간의 부양도 있고 그러네요. 제가 박사 논문 쓸 때에도 그때 당시에 그 부양자가 이렇게 체계가 나눠져 있다는 걸 저도 그때 봤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족과 관련된 부모 부양 관련해서 두 가지로 일단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 1차 부양이 있고요. 또 하나 2차 부양이 있는데 일단 1차 부양의 기준은 뭐냐면 말씀하셨던 대로 부부 사이에 상호 부양하는 것, 그리고 부모와 그 미성년 자녀 사이에 대한 부양, 요게 바로 1차 부양이고요. 대신에 이제 성인이 20살이 넘었는데 아직 공부를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아이가 질병이나 장애가 있다, 이렇게 부양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부양 의무로 분류하고 있는 거. 요게 지금 1차 부양 의무이고, 두 번째 2차 부양 의무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뭔가 부모와 성년 자녀 사이에 함께 상호 부양 의무 규정이 있다라는 건데, 물론 여기에는 같이 살고 있는 가까운 친척이나 그 친척의 배우자, 이렇게 생계를 같이 하는 친인척 사이에도 부양 의무가 있다라고 판시를 하고 있는데, 이게 2차 부양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부양 순서를 이렇게 보면요, 상속 순서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우자 간에도 배우자가 먼저잖아요. 똑같아요. 부양도. 그러니까 남편이 못 움직이면 아내가 그 의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으로 가는 거고. 근데 부모님 상속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쭉쭉 내려가잖아요. 네. 그 상속의 반대로 하면 부양이 바로 나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 세 번째 이야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족끼리 왜 이래? 부양 의무 있다 없다. 세 번째, 과부 며느리에게 시부모의 부양 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건 없지. 저는 없어요? 있다 하더라도 없애주자. 있다 하더라도 없애주자. 없는 거예요, 다? 이건 없을 것 추가 같은데. 된다는 거. 네. 정답 이게 뭐 유출됐나? 왜 이렇게 쉽게 주지? 참. 알겠습니다. 일단 결과는 잠시 뒤에 발표하고 남편을 떠나보낸 며느리 역할은 제가 하고 시어머니 역할은 이호선님이 하고 네. 예? 오늘 네. 시어머니 하려고 헤어스타일까지 네. 지금 지금 작정을 하고 나왔습니다. 네. 사연 속으로 가겠습니다. 제겐 결혼한 지 20년 넘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병원을 운영하던 든든한 아들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철인 3종 경기에 나갈 만큼 건강하던 애가 갑자기 심장마비라니 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최근에 니들이 부부싸움을 그렇게 한다 그러더니 너 때문에 우리 내 아들 죽은 거 아니야? 응? 어머니 진짜 생사람 잡지 마세요.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아무래도 미심쩍어. 이거 부검해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 부검. 며느리와 갈등의 골이 깊어졌고 그 후 며느리는 저희와 왕래를 끊고 살았습니다. 젊은 아들을 보내고 난 뒤 제 남편은 병이 들었고 남편의 오랜 투병 생활로 재산의 대부분을 병원비와 약값으로 날리다 보니 생활은 점점 궁핍해졌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내 아들이 남긴 돈으로 떵떵거리며 잘 살더라고요. 괘씸한 생각이 들어 며느리에게 연락을 했죠. 예. 앞으로 우리 부부 네가 좀 책임져라. 제가 왜요? 아우 자식 잡아먹은 며느리라고 구박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모시라고요 당신들을요? 아우 야, 너 지금 너 머리 어디서 있니? 미장원 가서 있지? 착각했어. 왜요? 그거 다 내 아들이 남긴 재산으로 떵떵거리고 사는 거 아니야? 그 아들 내가 다 키운 거다. 너 지금부터 우리 부양은 네가 좀 해. 과연 저희는 며느리에게 부양료를 받아낼 수 있을까요? 그래. 연기가 너무 리얼해서 깜짝 놀랐어요. 부양료를 내라는 거예요. 네. 과부 며느리에게 시부모의 부양 의무 있다 없다? 정답은 없다. 네네. 예, 이거 구체적인 얘기 좀 들어볼까요? 예. 예, 그러니까 정말 자랑스러운 아들이었겠죠. 의사까지 그럼요. 했으면 자랑스럽게 했었는데 노부부에게. 근데 그 아들이 이제 갑자기 사망을 했는데 아무래도 미심쩍어서 이 죽음이 시부모가 사망원에 의혹을 제기했고 아까 스토리 사에 나왔지만. 부검까지 해보자. 이렇게 돼서 갈등의 골이 굉장히 심해져서 사망 이후에는 다 떨어져서 연락도 좋지 않았다가 이제 시부모가 나이가 들고 경제적 여건도 없으니까 마땅히 부양해라. 네가 지금 내 아들이 벌어놓은 돈 잘 살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상식적으로 보거나 이게 도의적으로 봤을 때는 며느리가 또 넉넉하잖아요. 생활 형편도 좋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시부모니 모시고 아니면 생활비라도 좀 보태드리고 이래야지 그게 근데 이게 정답 상식적인 아니에요. 그런데 네. 남편의 사망 원인에 대해서 네가 죽인 거 아니야? 라고 그래, 뭐라고 사실 그러죠. 부검하자가 나오면 일단 기분이 안 좋아서라도 억울해서라도 부양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지금은 좀 사는 집이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집들도 많잖아요. 그럼요. 그 남편을 잃었을 때 우리가 보통 배우자 사망이 스트레스의 전체 점수 중에 100점 만점 100점이에요. 그만큼 큰 고통인데 돌아간 남편의 부모님까지 법적으로 책임져야 된다는 건 그건 조금 무리가 아닌가 싶어요. 법적인, 이 법에 근거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누고 있으니까 법적인 부양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그거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이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이 직계 혈족과 그 배우자 간,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이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이 두 가지 경우에만 좀 한정을 해서 법적인 부양 책임을 법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직계 혈족 간에만 책임을 인정하기 때문에요. 형제자매 간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고 있고요. 기타 친족 간에는 이제 같이 사는, 그러니까 생계를 직접적으로 유지하는, 같이 하는 친족 간에만 이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원은 판결을 어떻게 했어요? 네, 재판부는 며느리에게 부양 의무가 없다면서 일단은 시부모가 낸 청구를 기각을 일단 시켰습니다. 이제 먼저 남편이 사망함으로써 배우자 관계가 소멸했으니까 상대방은 법에서 정한 부양 의무자인 직계가족 및 그 배우자에서 이 배우자가 아니므로 부양 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좀 이렇게 밝혔습니다. 좋습니다. 가족끼리 왜 이래 부양 의무 있다 없다 이 시간 꼭 함께 하시고요. 네. 마지막 이야기 넘어가겠습니다. 네. 혼자 모시던 부모 사망 후에 형제의 부양 의무 있다 없다?
자, 혼자 모시던 부모 사망했습니다. 혼자 모시던 부모 사망은 형제 부양 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혼자 모시던 부모님이 이미 사망을 했어. 했어. 그러니까 혼자 네. 모시던 아마 형이면 형이 다른 형제들한테 네네. 너네 부양 의무를 다하지 못했으니까 내가 그동안 냈던 그 부양금을 너네 일부 부담해라. 뭐 이렇게 되는 거야. 돌려달라. 그럼 그게 가능한 거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예. 저는 요거 없다 하더라도 좀 나누자. 네, 나는 좀 줘야 될 거. 없다 하더라도 좀 나누자. 늘 그래놓고 정답 비켜갔어요. 다 있다? 네, 있다. 부양의무 있다. 예. 잠시 뒤에 발표하고요. 혼자 모시던 부모 사망 후에 다른 형제에게 공동 부양료 청구 사건입니다. 황 기자님 부모님을 끝까지 모신 착한 아들이에요. 착한 아들 역할 해주고 이재용님은 형! 이재용 형님 잘하잖아요. 형 해주시고 네. 전 두 분의 어머니 역할 나레이션으로만 하겠습니다. 네. 저는 8남매 중 셋째 아들입니다. 다른 형제들은 다 고향을 떠나 살았지만 전 평생을 부모님 곁에서 농사일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부모님이 연로하신 데다 병까지 생겨 생활을 유지할 여력이 없어지신 후로는 부모님의 생활비와 병원비를 모두 책임져 왔죠. 그런데 자식이 저 말고도 7이나 됐지만 그 누구도 부모님의 병 시중이나 생활비, 병원비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내심 섭섭하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시게 됐고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시는 그 순간까지 거의 찾아오지도 않던 형제들에게 참았던 화가 터졌습니다. 재용이 형. 왜? 형 대신에 내가 15년 동안이나 부모님을 모셨으니까 그동안 부모님 생활비며 뭐 병원비며 그렇다 돈이 있잖아. 근데 형 누나 동생들을 같이 모아서 좀 나한테 줘야지. 어떻게 내 인생 내가 좀 보상받아야 되지 않겠어? 규라가. 내가 부모님 모시라고 그랬냐? 내가 그런 얘기하는 거 들어본 적 있어? 네가 스스로 모신 거잖아. 너무하네 진짜. 아니 형이랑 누나는 부모님 졸라서 대학까지 갔는데 나는 동생들 뒷바라지 하느라 그것도 못했잖아. 그러니까는 평생을 나는 가족들을 위해서 막 이렇게 했는데 부모님 부양료 이것도 못 준다고? 그 희생을 누가 하랬냐고. 아니 네가 저 부모님 모시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야? 네가 해놓고 지금서 왜 그러냐고. 누가 하랬냐고 너한테. 방송 중에 한때 쥐어박아도 너무 역할 잘하시죠. 형, 누나, 동생들은 아무도 부양료를 부담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전 부모님 부양료를 받아낼 수 있을까요? 정답은 혼자 모시던 부모 사망 후에 형제의 부양 의무 다들 있다고 하셨죠. 정답은 없답니다. 안 돼요? 안 돼? 없어요. 안 돼요. 즉 깜짝 놀랐어요. 다른 형제에게 공동 부양료를 이렇게 청구할 수가 없다는 거죠. 맞아요. 야, 이게 어떻게 된 사건이에요? 아휴, 답답하네요. 부모와 함께 살던 8남매 중에 셋째 아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부모님이 또 아프게 되시니까 병원비도 들어가고 이런저런 데 해서 근데 경제적으로 여력이 없게 되니까 이제 차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나 억울하다. 내 부모님 모시고 나는 지금 경제도 없는데 형들 누나들 돈 많지 않냐. 좀 그렇게 나누자라고 해서 부양료 그 상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네. 그러면은 궁금한 거가 하나 있는데 다른 형제들은 아예 그럼 무시를 했던 거예요, 애초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혼자서 시골에서 농사짓고 잘 사니까 내버려 두자 할 텐데 저도 이제 저도 친정엄마를 혼자 모시고 있다 돌아가신 상황이었는데 아무도 경제적으로 좋지를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이러고 나면 이게 부의금 같은 게 넉넉히 오면 그때라도 이거는 부양했던 네가 효도를 했으니 다 가져라. 이 정도만 해도 청구 사건은 안 나왔을 텐데 그러지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자, 법원은 이래서 어떤 판결을 내렸습니까? 일단 재판부는 공동부양 의무자에 대한 과거의 이 부양료 상환 청구에 대해서 기각을 일단은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았는데요. 일단은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 부모 부양의 의무는 사실 부모님이 자식을 낳고 기른 거에 대한 그동안의 수고에 대한 보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의무는 이 자식이 자신의 형편이 되는 한 정말 무한대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한 겁니다. 네. 그럼 실제로 이호선 교수님 상담하시다 보면 자식들이 많은데 다 서로 떠미는 그런 경우도 있나요? 이게 사실 방관절과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사례는 얘기를 해도 괜찮다고 제가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허락하에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한 내담자가 들어오셨는데 여자분이었는데 들어오자마자 다짜고짜 막 저를 붙잡고 한 1시간 반을 우셨어요. 와
엉엉 우시는데 그 사연을 얘기를 들어보니 자식이 넷이 있어요. 그 자식이 넷이 있는데 그 막내가 3살이었을 때 남편이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니 아이들을 모든 청춘을 다 바쳐가지고 아이들을 키워냈고요. 그리고 나서 엄마가 살아가시다가 중간에 중풍이 온 거예요. 중풍이 왔는데 우리가 그냥 회복 속도가 좀 빠를 수도 있지만 이제 수술을 한 경우에는 조금 다른데 이분이 굉장히 조금 회복이 더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모셨는데 중요한 건 초기에 1달, 2달 정도는 자식들이 연락에 찾아오더니 왜냐하면 그때 좀 위험하다 그랬거든요. 연락에 찾아오더니 그 뒤로부터 회복세가 되기 시작하고 사실상 완전한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니까 누구도 찾아오지 않는 겁니다. 제가 그분을 처음 만났을 때 그분을 처음 만났던 건 병원에서 방문 상담 요청이 와서 그 병원에 찾아갔을 때고 그 병원에 찾아갔을 때는 누워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눈물만 흘리시더라고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너무 놀랐던 건 뭐였냐면 이분이 실제 쓰러지기 1년 전에 자식들한테 다 증여를 했어요. 아이고. 아무도 그 뒤로 찾아오질 않는 거예요. 너무 일찍 했어. 너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되니까 네네. 부모 부양에 대한 법적인 혜택을 더 늘리겠다 이런 상황이고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더 크게 하고 그다음에 연말 정산 시에 소득 공제 혜택에도 반영하겠다 이렇게 점점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자동차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영상부터 확인해 보시죠. 글쎄요, 자동차 사기 전에 시승해봤어요? 하죠. 다 다 타보는데 해봐요. 되게 신경 쓰여요. 이게 긁히기라도 하면 어떡하나. 내 차가 아니니까, 구입한 차가 아니니까 좀 신경 쓰이긴 하더라고요. 네. 예. 저는 운전면허가 없어서 못합니다. 아, 저도 제 남편이 하는데, 제 남편. 이게 사실 생각보다 이제 시승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 시간에는요, 네.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들 3가지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그래요. 네. 첫 번째 거. 네, 첫 번째 첫 번째는 트렁크. 오, 트렁크. 네, 트렁크 관련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네. 그런데 먼저 이제 시승 신청 방법부터 좀 아셔야 되겠죠. 아, 네, 네. 아, 이거 먼저 뜯는 거 아니었구나. 아, 그 신청 방법 저도 굉장히 궁금한 게 저는 집 앞에 갔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원하는 차가 없다고. 네네. 그래서 네. 당황한 적이 있었어요. 이게 이럴 때가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 시승할 때는요, 바로 전에 가까운 지점을 방문하시는 것도 좋지만은 미리 예약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게 시승차가 뭐 24시간 거기 대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말씀하셨다시피 없을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좋은데 요즘에는 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아주 간편하게 예약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승차가 오는 서비스도 있지 않아요? 맞습니다. 바로 찾아가는 시승 서비스라고 네네. 요즘에 또 등장하는 건데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시간이나 뭐 장소, 뭐 자동차 종류 등 원하는 대로 일단 예약을 하시면요. 좀 자동차가 그냥 알아서 그냥 갖다 주는 거예요. 차를 시승하라고. 이게 왜냐하면 요즘은 코로나19 때문에 지점에 방문하기 꺼려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 코로나19를 대상으로 요즘에 인기가 굉장히 급상승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러면 다음은 또 한번 뭐가 있을지 궁금해요. 네, 두 번째는 바로 시승할 때의 비용 문제입니다. 이게 얼마나 좋네요. 될까요, 시승? 돈 안 들지 않아요? 안 내는 거 무료로 아니에요? 그냥 네.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무료 시식할 때 마트에서 우리 돈 내고 먹지 않잖아요. 또 시식과 비교하신다, 또. 근데 굉장히 정확한 비교 네네. 같은데 맞습니다. 이제 시승은 해당 차량을 알리고 또 네. 웬만하면 구매까지 이어지게 하는 하나의 행사, 홍보 행사이기 때문에요. 100% 좀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맞아요. 자, 다음 궁금증은요? 네, 세 번째는 바로 자동차의 시승 시간은 도대체 얼마나 그래, 일까? 그래. 이거 잠깐 타고 말거든. 무료니까요. 15분? 15분 근데 정도? 무료라고 해도 너무 오래 가다가 교통사고 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오랜 시간 못 할 것 같아요. 면허증 네. 없으시다면서요? 남편이. 어때요? 이게 사실 제조사나 뭐 지점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요. 네. 실제 시승 시간은 1시간 내, 그러니까 뭐 40분 정도 시간을 주고요. 또한 최대 탑승 인원은 동승 한 3명까지 정도로 합니다. 그러니까 네. 어린이, 자녀까지 좀 가능하니까요. 요 점 좀 참고해서 시승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운전면허
운전면허 딱 따러 가보면 네. 여기 코스가 있잖아요. 연수도 그렇고 코스가 있는데 혹시 이게 시승하는 것도 여기 이상 못 가고 요런 길로 가야 코스. 되는 코스 같은 거 혹시 있나요? 이게 대개 이제 지점이 위치한 곳에서 이제 반경 얼마로 지정이 되고 있고요. 웬만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 코스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뭐 우측 코스나 뭐 고속 코스나 뭐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게끔 코스를 만들어주는 데가 있고요.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아까 찾아가는 서비스 말씀드렸잖아요. 요 같은 경우에는 차가 오기 때문에 제가 있는 이 배동받은 지점에서 멀리 안 떨어진 뭐 반경 5km, 10km 내에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제가 좀 운전을 해보고 싶은 곳에서 차를 불러서 서비스를 받는 것도 하나의 좀 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거 방법이네요. 저는 가장 궁금한 거. 네. 시승하다가 사고 났잖아요. 네. 그러면 누가 책임져요? 그렇지. 이게 무섭더라고요. 가장 좀 유의하셔야 되고 좀 궁금하신 점일 텐데요. 일단 시승 차량의 경우에는 뭐든지 이제 보험에 가입돼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의 과실이 아닌 이상의 이제 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운전자 부주의라면 이 사고 과실 여부를 따져서 각자 배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런 배상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는 시승 전에 이 동의서 서명하실 때 거기 써 있으니까 요거를 반드시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승하고 난 다음에 이제 좋은 내 차를 찾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그럼요. 시승과 함께 꼼꼼히 챙겨봐야 될 건 뭐가 있는지 그거 준비해봤거든요. 네. 그게 첫 자동차 번째가 시승 트렁크. 체크 포인트. 트렁크. 네. 트렁크? 트렁크죠. 예, 트렁크가 넓은지 확인하는 거예요? 뭐 그렇습니다. 일단 트렁크는 무조건 넓은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네. 일단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실을 짐이 조금밖에 없는데 트렁크가 넓다 보면은 그렇지. 뭐 안에서 뭐 움직이면서 물건이 상할 수도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그런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안쪽은 넓지만 입구가 좁아서 또 물건을 못 넣을 때도 있으니까요. 이런 실용성을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그전에 탔던 차는 애들 한참 키울 때인데 골프백은 들어가는데 큰 트렁크는 또 안 들어가요.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저는 골프를 안 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용도가 굉장히 애매하게 돼 있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저는 준형 세단 같은 경우가 그런 점이 많은데요. 일단 뭐 골프백은 실리는데 뭐 유모차나 뭐 여행용 캐리어는 실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아이가 있거나 또 여행을 자주 다닌다거나 이럴 때는 짐이 다르잖아요. 그런 점들을 확인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시승하러 갈 때 트렁크를 꼭 확인해야 된다 이거고요. 두 번째 한번 번째는 볼게요. 가져가서 넣어보는 것도 방법이 있어요. 좌석이죠. 두 번째는 좌석입니다. 이제 차를 탈 때 좌석의 편리함은 사실 제일 중요하잖아요. 제일 중요하죠. 예, 뭐 불편하면 멀미도 나고 막 불편하기도 한데 이것 때문에 제대로 뻗을 수 없으면 이제 앉은 자리가 불편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좀 확인하시는 것 특히나 중요합니다. 운전자들은 뒤에 안 앉기 때문에 뒷좌석도 안 잡아야 돼요. 맞아요, 뒷좌석. 네. 이런 거 알뜰하게 챙겨보시고요. 다음에 소음. 네. 이거 중요하죠. 이거 소음이나 참 진도. 잡기 힘들어요. 네, 맞아요. 마지막으로. 경운기는 못 잡겠더라고. 시동을 건 상태에서 느끼는 소음이나 또 진동이 어떤지를 꼭 좀 확인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예. 네. 이렇게 꼼꼼한 시승을 통해서 나한테 꼭 맞는 차를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나가시는 거예요? 네, 인사드려요. 보내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우리 국가적인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국민이 나서서 그 위기를 이겨내는 슬기로운 국민들도 다른 나라에는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네. 자원봉사도 하시고 또 영세 사업자들을 위해서 임대료 깎아주고 이런 것까지 나오고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국인들만의 위기 극복 DNA가 발동됐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굉장히 어려운 이 시기에 사회공헌, 어떤 사회공헌들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화면을 함께 하시죠. 다양한 행사가 있는 가정의 달 5월이죠. 최악의 상황을 이겨내고 조금씩 일상 복귀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르바이트생들 같은 고용 취약계층이 가장 타격을 받았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이미 한계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내기 위해 여러 가지 사회공헌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어려워진 농가를 위한 농산물 꾸러미나 저소득 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음악 교육 및 오케스트라 창단까지 지원한 기업도 있죠. 여기 장애인들을 위해 나선 의류 브랜드도 있습니다. 입기 편한 기본 아이템들이 있는 이곳에서는 장애인 의류 리폼 지원 캠페인이 이루어지고 있다는데요. 장애인 의료 리폼 지원 캠페인은
장애로 인해 기성복 착용이 어려운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개별 장애인분들의 특성에 맞춰 의류를 리폼하여 지원하는 캠페인입니다. CC 지역은 우선 서울을 비롯해서 부산까지 확대했고요. CC 대상도 400명에서 총 800명까지 확대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진행하고 있는 장애인 의류 리폼 지원 캠페인은 작년보다 2배 늘어난 총 800명에게 지원할 거라고 하는데요. 올해 말까지 시즌별로 리폼된 의류를 전달해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을 개선하고 사회적 인식 변화를 위해서도 노력 중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 의류 리폼 캠페인에 참여하는 신청자는 훤칠한 키에 잘생긴 10대 소년인데요. 성민이는 셔츠나 자켓 이렇게 양복처럼 입는 옷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소근육이 좀 잘 안 되기 때문에 작은 단추보다는 큰 단추, 그다음에 후크나 단추는 사실 좀 많이 힘들어해서 고무줄 바지를 주로 입혀요. 이렇게 크고 멋있는데도 고무줄을 입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유, 작년에 이렇게 도와주시더니 금년에 또 해주신다니까 감사합니다. 박기수 씨는 작년 의류 리폼 캠페인에 참여 후 달라진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뇌병변 장애이기 때문에 한쪽을 못 쓰고 한쪽으로만 생활하고 있는 지가 15년이 넘었습니다. 호크나 단추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고무줄 바지로 입기 편하게 저는 바지 종류는 전부 다 여기서 고쳤습니다. 이게 무슨 금전적으로보다도 사회 생활을 할 수 있는 자존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출하는데 두려움이 안 생기기 때문에 편안하고 아주 좋습니다. 몸이 불편하거나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은 기성복이 맞지 않아 옷을 선택하는 것 자체가 자유로울 수 없는데요. 본인 스타일에 상관없이 입기 편한 고무줄 바지만 입던 성민 군도 의류 리폼 캠페인의 참여로 선택의 폭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단추가 여러 개 달린 셔츠에 채우기 더 어려운 바지 단추까지, 게다가 흘러내리기까지 해서 입고 싶어도 포기했던 옷들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채우기 불편한 단추는 지퍼로 바꾸고 바지는 버클로 교체 후 고무줄을 넣어 흘러내리지 않게 리폼하고 나니 성민 군에게 딱 맞춘 멋진 옷으로 재탄생됐네요. 그럼 한번 입어볼래? 살살 천천히. 야, 누가 입혀주지 않아도 혼자서 입고 벗는 게 간편해졌죠? 성민 군도 마음에 드나요? 와, 성민이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성취감을 상승시키고 입고 싶은 옷을 입을 수 있는 즐거움은 덤으로 가져가는 의류 리폼 캠페인의 효과. 그렇다면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현재 한국뇌성마비복지회 웹사이트를 통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전문가의 1:1 컨설팅이 진행되고 전문가의 손길을 거쳐 본인만을 위한 맞춤 의상이 지원됩니다. 장애의 특성이나 안 그러면 사용하고 있는 보조기기, 그리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 취향적인 부분도 많이 반영을 하다 보니까 좀 디자인적으로도 최대한 좀 신경을 많이 써서 겉으로 리폼한 게 최대한 티가 나지 않도록 좀 리폼을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입고 벗기 편하게 단추 대신 지퍼를 달거나 팔이 굳어서 옷을 입기 불편한 분들이나 보조기 사용이 가능하도록 옷 옆구리나 뒷부분을 변형하기도 합니다. 바지도 원하는 위치와 길이만큼 트임이 가능하다고 하니 옷을 입고 벗는데 편리하겠죠? 아낌없는 지원으로 행복을 나누는 프로젝트로 따뜻한 봄 기운을 느껴보세요. 주말에 비가 오고 오늘 월요일 시작이라 그런지 아침에 약간 쌀쌀한 느낌도 들었어요. 네네. 이럴 때 겉옷 하나씩 꼭 가지고 다니시고요. 네, 한 주의 시작 모두 힘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욱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